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많다며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초 대행은 또 검찰에 대해선 명태균 수사 상황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보름 만입니다. 특검법안의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제2요건을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거부권 행사 이유를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한 데다 방대하고 특검 수사기관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규정은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구속 기소가 이뤄졌고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 작업도 마쳤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결론적으로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을 향해선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된 이후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8번째입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명태균 특검법 제2요구권 행사를 두고 여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한 반면 야당은 최상목 대행이 내란 공범을 자인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탄핵안을 기각한 걸 놓고도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명태균 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여야 입장부터 전해주시죠. 네, 우선 명태균 특검법은 명 씨와 여권 일부 인사의 여론조사 조작 연루 의혹과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대행이 내란의 원인을 수사하자는 법안을 거부했다며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극우 세력의 지지를 얻어 대권주자로 나서는 헛된 꿈을 꾸고 계신 것 아닙니까? 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도 입장문에서 검찰의 수사 축소와 은폐 의혹 때문에 특검이 필요한 거라며 특검법 거부는 헌법이 보장한 권력 분립 원칙을 훼손한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거부권 행사는 법치 수호를 위한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특검법이 담고 있는 수사 대상이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훼손했다며 야당의 특검 남발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요소가 가득한 법이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당연합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 붙여지게 되는데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네, 어제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과 검사들 탄핵안을 기각한 걸 놓고도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죠. 네, 국민의힘은 이로써 민주당의 졸속 탄핵이라는 게 드러났다며 야당을 정조준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29번의 탄핵 소추안 가운데 어제까지 8건이 전부 기각됐다며 보복성 탄핵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로지 장기간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남발된 29번의 탄핵 소추는 모두 국정 파괴 보복 탄핵이자 이재명 방탄,
졸속 탄핵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과 감사원 감사 요구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걸 두고는 민주당의 30번째 탄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받아야 할 대상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라며 이 대표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가 검사 탄핵 기각 결정문에서 탄핵 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힌 점을 들어 헌재가 탄핵 남발이 아니란 점을 인정한 거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도 파면에 이를 만큼은 아니지만 탄핵 소추에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여당은 허위 선동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줄 탄핵 때문에 계엄 선포했다는 허위 선동으로 파면을 막지 못합니다. 22대 국회에서 비상계엄 전 가결된 탄핵은 딱 한 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뿐이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과 심우정 총장 탄핵안 발의는 주저하는 모습인데 자칫 여당의 줄탄핵 공세에 갇힐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거로 풀이됩니다. 이에 민주당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국면이 정리되면 최상목 대행이나 심우정 총장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이 법원에 즉시 항고 포기 서면을 내지 않은 채 윤 대통령을 석방한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심 총장을 상대로 도주 원조죄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요.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요구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두고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대립해왔습니다. 진 의장은 이재명 대표 지시로 대승적으로 양보하기로 했다면서도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을 법에 명시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또 그동안 여당이 요구해온 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인상액 일부를 깎는 자동조정 장치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양보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제안한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나 군 출산 크레딧 확대 등은 이미 정부 연금 법안에 포함된 내용인 만큼 정부와 협의해 결정하자고 말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반대한 자동조정 장치는 추후 국회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 협의하자며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한 연금특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넣을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만큼 이를 두고 재차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복지위에서 여당이 수용한 모수개혁안 처리를 목표로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여야정 실무협의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 추경안 편성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한 숙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탄핵 심판 선고 당일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 관련 공지는 오늘도 나오지 않은 거죠? 네, 맞습니다. 변론이 끝난 지 2주일 이상이 지났지만 아직 선고기일은 통지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빨라야 다음 주쯤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로써 윤 대통령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가운데 가장 긴 평의 기간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오는 17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선고가 진행이 된다고 해도 탄핵안 가결 뒤 93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건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63일 그리고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진 바 있습니다. 오는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 변론이 예정돼 있어서 다음 주 중후반쯤에야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을 먼저 선고한다면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판부 평의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로 탄핵 찬반 양측이 모두 격앙된 상황인 만큼 헌재가 어느 정도의 냉각 기간을 갖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재판관들은 지금도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네, 최재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던 어제도 재판관들은 오후에 윤 대통령 탄핵 사건 평의를 이어갔습니다. 결정이 나올 때까지 매일 오후에 평의를 연다는 계획인 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평의가 이어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재판관들은 쟁점별로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다만 아직 찬반 입장을 재판관들이 서로 공유하거나 아니면 결정문을 쓸 정도로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선고 과정을 생중계할지도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선고기일 통지와 함께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비해서 회의를 진행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헌재 부근에선 오늘도 탄핵 찬반 단체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헌재 출입 통제를 강화하는 모습이고요. 또 차단막과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삼엄한 경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오늘 탄핵 심판 선고일에 대비한 치안관계 장관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경찰청은 선고 당일 가포 비상을 발령해서 가용 경찰력 100% 전부를 치안 유지에 동원을 하고 전담 경호대 그리고 특공대를 배치해서 헌재와 재판관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불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도 강조했는데 특히 집단 난동과 경찰관 폭행 등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도 철저히 추적한다는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집회 장소 부근 지하철역에 인파가 몰릴 경우 무정차 운행하거나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도 헌재 인근 11개 학교 임시 휴업과 탄력적인 대중교통 운행 등 관련 조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와 관저로 복귀하게 된 지도 일주일째입니다. 윤 대통령이 공개 행보에 나서진 않았지만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대비해 경찰은 관저 인근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대통령 관저 앞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입니다. 네, 윤 기자, 관저 앞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 토요일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관저로 돌아온 지 일주일째입니다. 관저 근처에 설치된 집회 장소에는 지지자 10여 명이 모여 있는데 자유 발언을 이어가거나 영상을 시청하는 등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공개 행보를 보이진 않으면서 관저 앞 일대는 차분한 분위기를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혹시라도 사람이 몰릴 것에 대비해 용산구청은 관저 근처 북한남 삼거리 육교를 폐쇄하고 그 옆에 임시 건널목을 설치했고요. 근처 초등학교에서는 등하굣길에 임시 순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있을 탄핵 심판 선고 전후로 대규모 집회가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경찰도 관저 주변 경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저 바로 앞 도로변에는 경찰버스가 길게 늘어서 차벽을 만들었고 관저 진입로에서는 경찰이 차량을 검문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경호처도 삼엄한 경비 태세를 거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경찰은 관저 근처에 경찰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네, 기업회생 신청으로 협력업체와 투자자들의 원성을 산 홈플러스의 임원들이 고개 숙여 사과하면서 상거래 채권을 반드시 모두 갚겠다고 밝혔습니다. 벌써 미지급 대금 3,400억 원을 어제까지 상환하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회생 절차를 휴지 조각이 된 전자단기사채 투자자들의 구제 방안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교환 기자. 네,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앞입니다. 네, 홈플러스 임원진이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전해주시죠.
네, 홈플러스가 지난 4일 기업 회생 절차를 기습적으로 신청한 뒤 납품업체를 중심으로 불안감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에선 조주현 홈플러스 대표가 먼저 납품업체와 입점 업주들을 향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현재 회사가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요. 법원의 회생 절차가 개시된 이후 납품업체들이 대부분 돌아오면서 온라인 오프라인 거래가 95% 이상 원래대로 작동하고 있다며 순조롭게 정상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납품업체에 지급되지 못한 대금은 상거래 채권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이에 대해선 어제까지 모두 3,400억 원 규모를 상환했다면서 현금도 매일 유입되고 있어 상거래 채권 변제에는 문제가 없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대기업과 일부 브랜드 점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세업자 채권은 곧 지급 완료될 것입니다. 가용 현금이 1,600억 원이며 영업을 통해 계속 현금이 유입되고 있어 자녀 상거래 채권 지급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조 대표는 이와 함께 대금 지급이 늦어져 긴급 자금을 빌린 납품업자에게는 그 이자까지 지급하는 등 어떤 피해도 없도록 하겠다고 신뢰 회복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단 납품 대금 문제는 해결하겠다는 건데 홈플러스가 발행한 채권 투자자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잖아요. 이분들도 오늘 집회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홈플러스는 예상하지 못한 신용등급 강등으로 현금 유동성이 떨어졌고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업 회생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홈플러스 본사 앞에 모여있던 투자자들은 다른 설명을 내놨습니다.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떠넘기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고 그 거래를 방조하고 있었다는 주장인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미리 알았다고 하면 일단 채권 발행하고 일단 집권사를 통해서든 카드사를 통해서든 판매 중단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만 살아남겠다고 자기들 투자금 최대한 빼먹겠다고 그런 나쁜 행동을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2021년 이후 홈플러스의 경영 상태는 줄곧 좋지 않았는데도 신용등급이 떨어질 걸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카드사와 함께 전자 단기 채권을 발행하고 거래를 방조한 먹튀라고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홈플러스와 증권사를 믿고 전단체를 산 피해자들은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서라도 변제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홈플러스 조주현 대표는 상거래 채권은 모두 변제하겠다고 자신감을 나타냈지만 금융채권에 대해선 회생 절차에 따라 변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대주주 MBK 파트너스의 김광일 부회장 역시 공동대표 자격으로 오늘 기자간담회에 참석했지만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 요구 등에는 홈플러스 정상화와 관련해 이야기할 사안이 아니라며 선을 긋는 등 거리를 뒀습니다. 홈플러스가 사과와 함께 일부 변제 상황도 발표했지만 피해자들의 불안은 잦아들기는커녕 오히려 커져가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YTN 박견입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두 현역 국회의원 모시고 혼돈의 전국 상황 날카롭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안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한 걸 두고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검사 3명의 국회 탄핵소추에 대해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지는 않았지만 국회가 충분히 탄핵할 만한 사유가 있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줄탄핵 때문에 계엄 선포했다는 허위 선동으로 파면을 막지 못합니다.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탄핵받아야 할 대상은 감사원장과
검사들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인 것입니다. 정략적 탄핵 남발을 포함한 민주당의 입법 독주, 입법 독재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되지 하십시오. 한덕수 총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도 기각이 뻔하니 국정혼란 수습을 위해 탄핵 소추를 철회하십시오. 네, 보신 것처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전원 만장일치 기각 이후에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여당부터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졸속 탄핵, 보복 탄핵이 증명됐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석고대제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당 입장부터 정리해 주시죠. 예, 일단 그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의 탄핵소추를 통해서 감사원 기능이 마비됐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헌법기관들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행사하더라도 굉장히 신중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최재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어떤 개인 비위가 아니라 정상적인 어떤 감사 업무를 하던 것을 민주당 입맛에 안 맞는다라고 해서 탄핵소추를 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기각됐기 때문에 어떤 헌법재판소에서도 민주당의 이런 탄핵 남발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검사 탄핵은 더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들이 검찰에서 이어져 왔고 공공연히 검사들을 탄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헌정사상 76년이 됐는데 그 기존에는 20번 이하 정도밖에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그 이번 정부 들어서만 29번째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검사 탄핵 문제는 보복 탄핵이라는 지적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했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8명이 전원으로 기각한 것은 이게 애초에 탄핵 소추할 때부터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예상 가능한 기각이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기각이 나오긴 했지만 헌재가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적시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죠? 예, 일단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니까 존중은 합니다만은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도 그런 문제점을 느꼈는지 어떤 위헌 위법 사항들이 있다. 다만 중대하지 않기 때문에 파면에 이르지는 않는다. 또는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발한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걸 쉽게 풀어 얘기를 하면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차 못하고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국민 상식에 반하게 주가 조작을 통해서 23억이나 벌어들인 그런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어느 누가 동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헌재가 그래서 그런 배경하에서 그런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만을 두고서 그래도 탄핵이 과했던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없이 그야말로 서로 감싸기를 하고 인사조치도 없고 징계도 없고 이것을 덮어주고 넘어간다고 했었을 때 이 자정기능을 잃어버린 그 어떤 공권력의 이 행태는 국민에게 재앙 아닙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뭔가 했어야 했던 것이죠. 만약에 지금 비판하는 분들의 견해에 의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버려 두든지 아니면 내란 옹호를 하는 저 세력들처럼 해당 기관을 쫓아가서 테러를 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한다는 것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택할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국회 권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탄핵소추였던 것이고, 그나마 민주당이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어떤 그 탄핵 그 소추 기능도 가능했다는 것,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뭔가 했어야 했다라고 하셨는데 뭔가 했어야 했지만 탄핵 외에 다른 조치도 있지 않았겠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잖아요. 입을 다무는 방법하고 그리고 그 내란 옹호당처럼 테러를 가하는 방법,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둘 다 택할 수는 없기 때문에 탄핵 소추를 했던 것이고, 이 탄핵 소추는 국민의 상식에 맞는 것이었지 결론이 지금 헌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민주당이 틀렸던 것은 아닌 것입니다. 네, 탄핵 외에는 다른 카드가 없었다고 하셨는데 반박 있으십니까? 네, 일단 호칭부터 상대당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내란 옹호단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요. 저는 이게 반복적인 부분이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이미 지금 이게 첫 번째가 아니잖아요. 저번에 이정석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도 그렇고 이진석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도 그렇고 이게 줄줄이 기각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8건이나 연속으로 기각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국회에 어떤 권한이 있을 때 그것을 행사하는 것에서도 내재적 한계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본인 권한 행사라고 마음대로 행사하다 보면 이 부분은 그 국정이 마비되고 그 해당 기관이 멈춰서게 되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방통위 같은 경우에는 방송 외에도 통신에 굉장히 많은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탄핵 소추로 인해서 직무가 174일씩 중단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좀 책임 있는 자세로 사과를 해야 될 사안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과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사과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22대 국회 들어서 탄핵을 남발했다고 하지만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그 불법 비상계엄이 발동되기 전까지 22대 국회가 탄핵한 사람은 이진숙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1대 때 탄핵을 했다가 헌재가 그 탄핵을 기각했던 이정석 검사 아까 말씀하시는데 이정석 검사는 드디어 최근에 범죄가 밝혀져서 검찰도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헌재의 형식적인 그 어떤 결론만 두고서 민주당이 잘못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점,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제 기각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두 분의 입장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안은 비상계엄과는 관련은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 영향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대통령 탄핵 심판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탄핵 소추의 남발이 결국은 국정 마비를 가져왔다는 측면이 좀 부각될 수가 있고요. 또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탄핵을 남발해 오고 이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 것들도 많이 포함시키다 보니까 좀 무리하게 탄핵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 점이 헌법재판관들이 봤을 때 좀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는 어떤 점에 주목하냐면 어제 그 탄핵을 기각하는 결정에 보면 탄핵 소추문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4번이 등장합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 탄핵 소추 대리인단에서 탄핵 소추문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자꾸 주장하니까 탄핵 소추문을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탄핵 소추문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할 때부터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보고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탄핵에 표결을 하는 것인데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내란죄를 중간에 빼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조차 내가 만약에 탄핵 소추문을 봤을 때 내란죄가 빠져 있었다면 나는 그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표결할 때 당시와 그 탄핵 소추문의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는 탄핵 소추에 있어서 당연히 국회의원들의 재의결을 받아야 된다. 탄핵 소추 대리인단이 임의로 탄핵 소추문을 바꿨다라고 하면 엄격한 절차적인 보장 차원에서 이것은 다시 각하되거나 새로 재의결을 받지 않는 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탄핵 소추문에 나와 있지 않은 주장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 행위 부분이 빠진 것, 그 부분을 강조하신 것 같은데요. 반박 있으세요? 내란죄와 내란 행위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형사법상 표현이 내란죄고 헌법적인 측면에서의 표현이 내란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표현을 가지고서 어떤 시비를 거는 것은 옳지가 않고 그러니까 형법상의 내란죄를 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란은 장기간 됐었어요. 뺐다는 것이 어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국회 탄핵 소추 우결서 그 내용 중에서 한자도 고친 적이 없고 그대로 동일성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죄로 표현했느냐 내란 행위로 표현했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본질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결론까지도 예측을 묻는 의미셨던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직 아니십니까? 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그 결론에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서로 사안도 다르고 중대성도 다르고 또 증거의 어떤 정도에 있어서도 윤석열 그 파면 사건은 국민들이 직접 보고 들은 사건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의 사건이 아니라는 점,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야 입장을 정리해봤습니다.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탄핵 소추 기각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에 미칠 영향을 두고 여야 모두 아전 인수식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정치권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저희들은 헌법상의 기관으로서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그는 평화로운 것이죠. 윤석열 탄핵 파면 선고가 거의 8대0으로 날 가능성을 훨씬 강화시켜준 그러한 결론이다. 국회의 그 탄핵소추권 남발에 대해서 그것은 남발이 아니고 정당한 헌법 수호 목적의 탄핵소추였다라는 요 지점은 대통령 탄핵하고 딱 떨어지는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8대0을 탄핵 파면 선고를 유지합니다. 졸속적으로 심판을 진행해 놓고 지금 2주가 지나서 선고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온다면 납득할 수 없는 것이죠. 절차가 잘못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헌법재판소에서 절차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나머지 한치도 진행되지 못하고 그것을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각하되겠죠. 네, 우선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절차적 문제 때문에 각하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앞서 주 의원님 말씀과 동일한 의미인 것 같고 또 나경원 의원이 지금 파면하면 안 된다, 각하해야 한다는 탄원서를 제출을 했는데 82명이 동의를 했다고 하죠. 네,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저는 아까 탄핵소추문에 내란죄가 빠진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민주당은 자꾸 내란죄와 내란 행위가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왜 뺐습니까? 완전히 동일한 내용이라면 뺄 필요가 없었던 부분이고요. 그 내란죄를 뺀 부분만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헌법재판소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간중간에는 헌법재판관들이 다수결로 결정을 하거든요. 하지만 헌법재판의 진행 과정에서 절차적 위반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헌법재판관들은 각하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절차적 위반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셨다시피 일단 반대 신문권이 제대로 보장이 안 됐고요. 시간 제한으로 45분의 시간을 주고 반대 신문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고 또 7만 쪽 220건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임의로 헌법재판소법에 반하게 증거로 채택을 했어요. 그 얘기는 그 방대한 기록 중에서 반대 신문권은 보장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발췌해서 증거로 쓰겠다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공수처의 불법 수사 논란도 있기 때문에 그 증거들 중에는 분명히 오염되거나 과장되거나 왜곡된 증거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검증 절차가 없었다는 점, 또 대통령이 직접 재판의 당사자로서 본인이 필요한 부분들은 증인에 대해서 직접 물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것이 적법 절차 중에 핵심 중에 하나인데 그런 직접 묻는 그 행위조차도 다 제동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상충됐을 때 매번 헌법재판관들이 재판하기 편한 대로만 결정을 해왔지 변호인단의 의견이 계속 묵살돼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이 절차적 위반일 수가 있고 아까 내란죄를 뺀 부분과 합쳐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절차적 위반으로서 이 재판이 각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심제이기 때문에 절차적 흠결이 있으면 안 되는데 증거도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또 앞서 말씀하신 탄핵소추문에서 내란죄가 빠진 부분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반박하시죠. 자꾸 실체 자신이 없으니까 형식적인 요건인 어떤 각하 이런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일 텐데요. 이게 각하 사유였으면은 재판이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이게 절차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했고 실체적인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각하 얘기를 꺼내는 것은 옳지가 않다. 실체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죄자냐 행위자냐에 따라서 뭐가 다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부부싸움하다 폭력을 가했다고 한번 했었을 때 가정법원에 가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고 고소를 해서 형사법정에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가사법정에서 폭력죄라는 얘기를 안 하고 폭력 행위를 저질렀으니까 이혼 판결을 해달라. 그게 뭐가 문제며 형사법정에 가가지고 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처벌해달라.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죄라는 단어와 행위라는 단어가 그렇게 의미는 없고 그 소송의 목적에 맞게 용어를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한자도 바꾼 것이 없고 그 변론을 그런 용어로 진행했을 뿐이라는 것,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 거는 것 자체가 실체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체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반박 있으십니까? 그건 그렇지 않죠. 내란죄 부분만 하더라도 내란행위를 한 글자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면 왜 힘겹게 그걸 바꿨습니까? 내란죄가 성립하려고 하면은요. 여러 가지 법률상 요건과 해석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비상계엄 이퀄 내란이다. 그런 논리는 성립하지 않죠. 그리고 자꾸 내란죄가 이미 성립한 것처럼 단정을 하시는데 우리 형사재판에서는 엄연히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이재명 대표도 거기에 지금 기대서 계속 무죄 추정 원칙을 하면서 5개 재판을 끌어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하에서 내란죄만 유독 무죄 추정을 안 받는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실체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충실한 재판이 되기 위해서는 증인을 충분히 불러봐야 되거든요. 근데 홍장원 국정원 1차장 또 곽종근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접촉하면서 특히 곽종근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한테 나를 내란죄로 엮겠단다라고 하면서 호소하는 녹취록까지 나왔어요. 실제 녹음 육성까지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오염되고 미리 민주당 의원들이 접촉했다라고 하면 이 재판을 조금 더 충실히 해서 그 사람들의 증언을 검증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홍장원은 겨우 45분씩 2번 불러봤을 뿐이고요. 그다음에 곽종근 특정사령관은 1번 불렀을 뿐 이 의혹이 새로 제기됐는데도 다시 안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증거가 많이 모자란 상황이다. 더 재판을 해야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면 대통령 복귀를 바라는 여당 의원 측에서는 기각보다는 각하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건가요? 더 기대를 하는 건가요? 네, 근데 증거가 오염됐을 때 2가지 다 가능한 것입니다. 증거에 절차적인 위반이 있으면 각하 처분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 오염된 증거들을 다 걷어냈을 때 실체적인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이 안 되면 기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서 각하나 기각은 법률상의 좀 효력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둘 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고 탄핵이 인용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기각 또는 각하를 바라는 여당 의원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민주당 쪽에서는 8대0 인용 가능성을 말하는데 박범계 의원의 목소리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박범계 의원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적법한 탄핵은 평화로운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적법한 탄핵은 평화로운 것이다. 그 부분은 결국은 어떤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절단날 것처럼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 인용 결정, 파면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그 결정은 적법한 것이고 또 국민 상식을 가진 국민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대선 절차가 치러지면서 대선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상이 바로 조용해지고 고요해진다. 평화를 회복한다. 그러나 이제 기각했을 때는 전혀 반대의 상황이 올 텐데 그런 상황을 아마 빗대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주진우 의원님 말씀한 것 중에 보면 내란 죄냐 행위냐 증언의 시간이 어떻다 그다음에 또 증인들을 민주당 의원들이 만나서 진실을 얘기해달라고 요구한 걸 가지고 회유니 많이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저런 식으로 모든 것을 실체와 관련 없는 그 투집들을 잡다 보니까 지금 헌재가 하나하나 다 판단해 주느라고 아마 평의 절차가 늦어지는 것 같은데 결국은 진실은 진실은 분명한 것이니까 8대0의 파면 결정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헌법재판관들이 여기에 대해서 기각 결정문을 쓰려고 해도 왜 기각을 해야 하는지 펜대가 나가지 않아서 그 결정문을 쓸 수가 없는 것이라 결론은 명백하게 국민 상식에 맞게 나올 거라는 점,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각 결정문을 쓰려고 해도 써지지가 않을 거라고 하셨는데 반박 있으십니까? 이진수 방통위원장부터 해서 다른 현재 기각됐던 모든 탄핵 소추를 얘기할 때 민주당 의원들은 다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한 탄핵 사유가 되고 충분한 파면 사유가 되고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8대0인 기각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결정도 남아 있고요. 또 법무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것도 변론을 한 번만 열고 나면 또 탄핵이 기각될 것이 뻔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8대0을 자신할 문제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8대0을 자신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정리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 심판 비용을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측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하는데요. 좀 오래전에 발의한 거죠? 예,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요. 국민의힘 차원에서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이게 뭐 당리당략적인 것이라기보다 이것이 통과되면은 어쨌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앞으로 계속 이 법안에 적용을 받는 것인데요.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위해서 탄핵소추가 남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탄핵소추하면서 벌써 비용이 4억 6천만 원이나 지급이 됐거든요. 네, 장동혁 의원실에서는 자료를 말씀하시는 예, 거죠? 맞습니다. 4억 6천만 원이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변호인들에게 또 지급이 됐고요. 또 어디 그뿐입니까? 탄핵소추가 되면 그 공무원들, 그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월급은 나가면서 실제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예. 거기에 또 덧대서 그분 개인들도 자기가 직무를 다시 수행하기 위해서 개인의 또 변호사 비용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각종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예. 그러면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탄핵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입는다면 그 부분은 국가가 보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 정부로부터 또 국민 혈세로부터 보전을 받거든요. 비용 일부를 보전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용돼서 비용이 낭비됐을 경우에는 그만한 비용을 공제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그 비용을 탄핵소추를 남발한 정당이 부담하도록 하면 아마 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탄핵소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은 사실 국민 세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충당하고 탄핵 소추 당한 국무위원들은 본인의 개인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비합리적이다. 기각됐을 경우 억울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YTN에 출연한 민주당 의원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기각된 다음에 어떤 탄핵 소추당한 공무원들의 경우에 변호사 비용을 어느 정도 국회에서 충당해 줄 수도 있다. 이런 부분 한번 논의해봐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분이 어떤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했는지 저는 전후 상황을 지켜보지 못해서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의원이 적법한 행위, 헌법 절차에 따른 적법한 행위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예산 문제를 타다는 것은 옳지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내란 수계가 내란을 일으켰을 때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를 하거나 또 법관의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거기 가서 그 집행을 방해를 하는 발언을 했거나 또 이 폭도들이 법원을 침공을 해서 테러를 가할 때 그걸 부추겼던 그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그 국회의원들 세비부터 반납받는 절차를 만약에 국힘에서 추진한다면 저도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뜻이 있습니다. 예. 헌법재판소가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했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 당초에 오늘 나올 것이다 이런 추측도 많았는데요. 아직 안개 속입니다. 8대 0이다, 6대 2다, 5대 3이다 뭐 여러 정보지도 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평의가 어느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이세요? 네, 일반적인 절차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은 그 쟁점별로 평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평의가 좀 늘어나는 것은 그 대통령의 구속 취소 과정에서 공수처의 불법 수사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 공수처의 불법 수사 부분이 문제되면 결국 공수처가 직접 수사했던 증거들, 또 그 증거를 토대로 파생된 증거들에 대해서도 원래 어떤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많은 기록들을 가져갔는데 그 기록들 중에 오염된 증거가 얼마나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적법 절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걷어내야 되고요. 비단 대통령 재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받는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다 꼼꼼히 거쳐야 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고요. 평의가 다 끝나고 나면 평결이라는 걸 합니다. 그때는 선고 직전에 하는데요. 평결을 하게 되면 그때서야 내가 기각 의견이다, 각하 의견이다, 인용 의견이라는 걸 최초로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안개 속에 있는 것이고요. 네. 다만 절차적인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법 정신을 지키는 데 가장 그 태도에 있는 기관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헌법 정신의 가장 핵심은 절차적 정의이기 때문에 절차적 정의를 바로 잡아주고 엄격하게 해석하고 국민 관점에서 판단해주는 헌법재판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 정보지 뭐 두 분도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평의가 어느 단계에 이른 걸로 보세요? 지금 아마 최종 결론을 내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선고가 늦어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제 걱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하는 그 과정에서 늦어지는 것이냐 혹시라도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뭐 의견 대립이 있어서 늦어지는 것이냐. 그 부분 놓고 이걸, 여러 갑론을박이 있더라고요. 국민들께서 이제 걱정을 하실 텐데 걱정하는 심정은 제가 알겠습니다만은 아마 아까 주진우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어떤 그 피청구인 쪽 변호인들이 온갖 주장을 다 하고 죄냐 행위냐 뭐 시간이 어떻다 뭐 바른 시간을 제한을 했다 누가 만났다 모든 것을 다 시비를 걸다 보니까 하나하나를 다 극복하고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그 뭐 절차가 늦어지는 것은 그 때문일 것이고 다만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년간 법관 생활을 해왔던 헌법재판관들이 자기의 명예가 있는데 내란 수괴로 하여금 대통령직에 복귀를 해서 대통령을 계속해라, 군을 계속 통수하라 이런 결정은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8대0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 점을 어떤 말씀드리고 결론이 싶습니다. 날지 여야의 입장을 똑같이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를 할 필요성을 언급한 걸 놓고도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 이어 어제 윤곽근 변호인의 목소리까지 듣고 오시죠. 검찰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그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그 재판부 취소결정 재판부의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 길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것이 법원 행정처장의 답변인가 대법관의 답변인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즉시 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을 법원 행정처장이 즉시 항고를 하라고 하는 듯한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 분립의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하급심 법원의 판단은 엄격하게 내린 결과이다. 하지만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해서 상급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봤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행정처 차장의 발언에 대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께서는 고등법원에 대한 사법 가이드라인을 법원행정처장이 내린 것이다라고 비판을 하셨어요. 네, 일단 발언 내용만 놓고 보면 저는 좀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대법관, 특히 법원을 대표하는 사법부 신뢰의 핵심은 판결로서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행정적인 발언은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특히 법무검찰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즉시항고의 취지는 어떻든지 간에 즉시항고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실언이라고 보고요. 다만 저 자리가 저도 법사위를 계속 하지만 여야가 워낙 첨예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런 질문을 법무부 차관도 많이 받고 법원 행정처장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을 받는 와중에 이제 저런 발언이 나오게 된 것인데 저는 특정 정치 세력을 편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발언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워낙 여야의 정치적 중립 부분이 사법부 독립의 핵심이기 때문에 보다 언행에 좀 신중해야 되고 또 그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어제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 걸로 방침을 정한 것은 저는 타당했다고 봅니다. 한번 결정을 했는데 정치권에서 얘기한다라고 해서 그 결정을 쉽게 바꾼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그게 선례가 돼서 어떤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각 정당에서 압박을 하려고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이든 법원이든 이 부분에 정치적 중립이 가장 법치주의의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즉시항고 포기는 적절했다라고 보고요. 법원에서 앞으로 이런 거에서 있어서 치우치지 않고 판결함으로써 사법부의 중립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직접 입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이잖아요. 예. 근데 대법관이 하급법원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다라는 비난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는 법원이 검찰에 뭔가를 압박하는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마 검찰이 항고를 하면 저게 반드시 뒤집힐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피고인이 다시 재수감되는 상황이 두려워서 저런 식으로 반발을 하는 것일 겁니다. 근데 법원행정처장이 어제 그 상황에서 왜 그런 답변을 했을까? 결국은 그저께죠. 첫째는 검찰이 아주 비겁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검찰총장과 법무차관이 뭐라고 했냐면 법원 결정 잘못됐다. 저도 제가 봐도 잘못됐고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면서 법원을 비난을 하면서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불복 절차를 다투지는 않으면서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불만이 있고 수긍하지 못하면 즉시 항고를 통해서 시정하는 절차를 밟아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답변이 뭐가 문제입니까? 이유 없는 항상 법원이 뭔 결정을 내릴 때마다 따지고 불복하고 항소하고 늘 그렇게 비판을 하던 검찰이 왜 윤석열 피고인 사건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도 안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 법원을 비난하는가? 그러니까 항고를 통해서 다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절차를 안 내준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런 그 태도들은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태도이고 윤석열 피고인이 재수감될까 봐 겁이 나서 방어막을 치는 그런 행태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검찰이 법원 결정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불복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 비겁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복 절차를 밟지 않은 거는 또 위헌 가능성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즉시 항고 제도는요, 제도 자체가 옛날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 법원이 인권을 위해서 어떤 그 국민을 석방했을 때 검찰이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도였거든요. 주로 정부에 반대하는 인사들이나 이런데 어떻게 보면 민주화를 방해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던 부분이 있어서 모두 지금 현재 그렇게 악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구속에 대한 법원 결정이 있었을 때 즉시 항고로서 막는 것은 이미 유사한 규정에서 위헌 판결이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직접 똑같은 규정은 아니지만 같은 취지상 위헌이라고 보고요. 이게 결국은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수사기관의 편의나 법원의 편의보다는 국민의 인권이 우선한다는 거거든요. 구속기간 계산 방법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 방법에 있어서 재판을 받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줘야지 재판을 하는 사람 위주로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인권 면에서 진일보한 결정이기 때문에 법원의 상급심의 판단을 받더라도 인권에 보장하는 판결이 후퇴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결론이 달라질 것은 없지만 또다시 절차적 위험에 노출하는 거지 않습니까? 불법 수사로 인해서 불법 구금이 됐는데 또다시 절차적 위험에 노출시킨다고 하는 것은 인권 보장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결정이 다 타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위헌 가능성이 있어 항고를 포기한 부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이용호 의원은 심우정 총장을 향해서 도주 원조죄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도주 원조죄가 어떤 건가요? 도주 원조죄라는 것은 그 구속된 피의자가 도망하도록 도와줬다라는 얘기인데 그 지적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헌성 때문에 즉시 항고를 안 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2015년도에 이게 법률적으로 입법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법무검찰이 위헌이 아니니까 존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국회 법사위원들이 그 말이 맞다라고 그걸 남겨두기로 입법적인 결단을 해서 이 조항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검사가 헌법재판소도 아니면서 자기들이 이걸 위헌이라고 판단을 합니까? 그 태도가 분수를 넘는 짓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해서 신병 석방 후 즉시 항고를 하거나 바로 풀어주지 않고 즉시 항고를 해서 법원이 받아들인 사례가 7건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검사, 그 당시에 판사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어떤 헌법을 어기고 위헌적인 일을 했던 사람입니까? 그래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윤석열 피고인을 봐주기 위해서 이런 법률적인 술수를 부리는 저 사람들이 도주 원죄죄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렇게 저는 충분히 대통령 석방 이슈 관련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 카드를 다시 꺼낸 배경이 관심입니다. 지난달 4일에 이어서 두 번째고요. 아직 첫 번째 결론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두 번째로 하면서 같은 항목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한 거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제가 내용을 직접 보지를 않는 입장이라 정확히는 모릅니다만은 일단은 모든 행위를 어떤 규율의 대상으로 넣는 것 이게 타당하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발언에 있어서
직접 하지도 않은 발언을 의미를 캐내서 유죄라고 하거나 그다음 직접 하지도 않은 발언을 앞뒤꼬리 다 자르고 두 개를 편집을 해서 새로운 언어를 창조를 해가지고 유죄를 하는 이런 해석 방식이 헌법에 합쳐는 거냐. 네. 이 부분을 가지고서 아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공직선거구 관련 그래픽이 있는데 좀 준비를 해주시죠. 예, 말씀하세요. 예, 그런 그 어떤 이런 신청을 했다고 해서 재판 절차가 중단이 되지가 않습니다. 혹시라도 판사가 보기에도 위헌이라고 판단되면 그때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재판을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 위헌적인 측면을 살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법원이 판단하면 되는 것일 뿐 재판 지연과는 상관이 없다는 점, 예.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싶습니다. 그래픽으로 정리했는데 주 의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발언하셨잖아요. 네. 누가 보더라도 재판에 끌려는 꼼수로밖에 해석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행위와 허위 사실 부분에 대한 판단을 요청한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이제 고 김문기 씨를 알았다 몰랐다고 하는 게 이제 마음속의 내심의 의사니까 행위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 보니까 행위 부분을 이제 헌법 여부를 다투는 거고요. 허위 사실은 이게 지금 모든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사람들을 규율하고 있고 수십 년간 변함이 없던 규정인데 저 규정 자체가 위헌이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하나만 지적을 해보면 분명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권순일 대법관이 주심이었던 그 대법원 판결에서 허위사실 유포가 2심까지는 벌금 300만 원이 나왔는데 거기서 법리적인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때도 역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 카드를 똑같은 규정에 대해서 똑같이 규정을 해서 이미 기각이 된 바 있어요. 근데 한번 기각됐던 것들을 두 차례나 거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한다는 것이 시간 지연 끌기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일반 국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재판을 받고 있거나 주변에 재판을 받는 사람들 보셨을 때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 카드라는 것을 해본 사람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예외적인 절차고 신중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좀 의심스러운 것이 이번 재판부에서는 저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은 받아들일 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이면 재판이 정지가 되는데 이미 선고기일까지 잡혀 있거든요. 분명히 기각이 될 거예요. 근데 국민들 어떤 여론의 질타를 무릅쓰고 저렇게 신청을 한다는 것은 이번 재판부에서 만약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카드를 안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 약간 편향적인 진행이 있다 보니까 그 진행에 어떤 좀 헛된 기대를 해서 결국은 헌법소원 카드까지 써서 이 규정을 어떻게든 헌법적으로 흔들어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 것이고요. 예, 이재명 대표 측이 신청한 위헌 심판 제청 이 부분의 결과는 본안 선고가 이루어지는 다음 달 26일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검찰이 추가 기소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 등의 혐의예요.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해 주시죠. 아마 연어 파티. 연어 파티를 통한 진술 해유 노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아마 쟁점이었던 그런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했다고 하지만 저는 그 조치를 찬성을 하질 않습니다. 위증 등의 혐의네요. 예,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연어 파티를 있었다고 이화영 지사가 주장했던 날 그게 제가 보니까 틀린 것 같습니다. 사실은 거의 한 달 전쯤의 일인데 사후의 기억을 토대로 메모를 남기다 보니까 날짜가 틀렸던 것 같은데 그 날짜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연어 파티나 진술 회유 세미나는 분명히 있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쌍방울 법인의 카드가 법원 앞에 있는 검찰청 앞에 있는 연어 횟집이라든가 소고기집, 생고기를 구입했던 여러 가지 구입했던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나 김성태를 수도 없이 검찰청에서 100번도 넘게 소환을 했고 그러나 막상 조서가 작성된 것은 20번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뭘 했겠습니까? 결국은 연어 파티를 했고 또 그 시간에 진술을 회유를 했고 진술 압박을 했다라는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겠죠.
단지 날짜가 기억에 반하게 날짜가 틀렸다는 것을 가지고 그 위증죄로 기소했다는 것, 이것은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 날짜가 달랐지만 회유 시도가 있었던 것 같다. 같다가 아니라 분명합니다. 분명하다. 예. 그리고 그래서 위증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민주당 예. 쪽 의견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0월 쌍방울 그룹 뇌물 사건 구속 기소 이후에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는 6번째 기소라고 하는데 주진우 의원께서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 재판의 결정타가 될 거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그 위증 혐의로 기소가 되면은요, 결국 이화영 부지사가 앞으로 향후에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증인을 쓰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진술이 해여됐다라고 주장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영수증이라는 걸 액수로 환산해 보면 1인당 6,000원 정도 연어를 얻어먹고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상식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시기나 이런 것들이 안 맞기 때문에 향후에도 위증이 반복될 경우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 계속 혐의가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또 이번에 같이 기소된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쌍방울 회장이 김성태 회장이 그 임직원 12명이 이름을 빌려서 9천만 원을 후원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아마 그 이화영 부지사가 그 부분을 어레인지하고 그 부분을 이제 요청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같이 기소가 된 것인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모르기 어려운 부분이다. 경선 과정에서 9천만 원을 12명이 그 후원했다는 것은 1인당 한 800~900만 원을 후원한다는 거거든요. 예. 이런 고액 후원금은 정치인이 모르기 힘듭니다. 그리고 12명을 쪼개기 후원한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들어온 것이고, 그렇다면 돈을 내는 후원하는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생색내려고 했을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모를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게 대북 송금 800만 불을 이재명 대표가 보고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쟁점과 같이 겹치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모든 내용들을 쌍방울과의 관계를 알았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위증과 쪼개기 후원 혐의가 추가 기소됐다는 내용까지 두 분과 법적 쟁점을 정리해봤는데요. 오늘 짧게 제가 잠시 반박 말씀 기회 좀 드리겠습니다. 아주 예. 짧게 드리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는 정치 후원금이 사흘도 못 가서 가득 차버리는 분이기 때문에 후원금에 관심이 그리 많지 않은 분이라는 것, 그 점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김성태라는 사람하고 엮이기가 싫어서 만남조차 거부를 했고, 또 차 한잔 마시지도 않고 마스크를 기부한다고 해도 거부를 했던 그런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한번 짚어주고 싶습니다. 하나만 짚어드리면은요, 당시에는 이낙연 그 지사하고 경쟁이 붙던 때예요.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조금 더 후원금이 먼저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다 보니까 당시 후원금 규모가 컸고,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가 이 이낙연 후보와 경쟁 관계에 있어서 우리도 좀 후원금이 빨리 차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요청했다는 것이 현재 기소 내용의 요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유죄가 난다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추가 기소 소식까지 짚어봤고, 이 부분은 이제 재판 과정을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 보면서 감사합니다. 황사가 걷히고 따뜻한 봄 날씨가 펼쳐지면서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이 20도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고 다음 주에는 매서운 꽃샘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한낮 기온이 크게 올랐다고요? 네, 어제 수도권과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짙게 깔렸던 황사는 대부분 해소됐습니다. 다만 충남과 대전, 전북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82에서 91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입니다. 수도권에 머물던 황사가 남동쪽으로 이동해 현재 충남과 남부 일부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데요. 이 지역의 황사도 오늘 저녁쯤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은 계절을 한 달 앞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4월 중하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남쪽의 따뜻한 공기 영향으로 서울의 한낮 기온이 평년 대비 10도 높은 20도까지 올랐습니다. 광주와 전남 등 호남 지방은 한낮 기온이 25도에 육박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기온이 다소 떨어지겠지만 서울 한낮 기온이 15도로 예상되는 등 평년보다는 5도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 예보가 있던데요. 강원 산간에는 또다시 대설특보가 내려질 만큼 많은 눈이 내린다고요. 네, 우선 내일 한반도 남쪽으로 저기압이 지나면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립니다. 일요일에는 찬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접근하면서 전국으로 비와 눈이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동풍이 유입되는 강원 지역에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예고됐습니다. 일요일 새벽부터 눈이 날리다가 강도가 점점 강해져서 산간에는 시간당 3에서 5cm 이상의 매우 강한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륙에도 기온이 얼마나 떨어지느냐에 따라 비가 눈으로 바뀌는 지역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눈이 온다면 적설량은 강원 산간에 최고 25cm 이상, 경상 북부 5에서 10cm, 경기 북부와 충북 등에도 1에서 5cm가 내려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비나 눈은 글피인 월요일 새벽부터 점차 그치겠지만 이후에는 기온이 크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다음 주에는 서울 등 내륙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매서운 꽃샘추위가 예보됐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월요일에는 영하 2도, 화요일은 0도로 예상됩니다. 3월 하순으로 접어드는 시기에 영하권의 겨울 날씨가 찾아오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구한석입니다. 국내 농가에서 1년 10개월 만에 제1종 가축 전염병인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구제역 중앙사고사수본부는 190여 마리를 사육하는 전남 영암군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의 초동 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출입을 통제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16일 8시까지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를 발령했습니다. 사생활 논란과 관련해 추가 폭로가 예고된 가운데 배우 김수현 측이 오늘 긴급 입장문을 냈습니다. 고 김세론과 사귄 건 맞지만 성인이 된 이후였고 경제 문제를 외면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우 김수현 소속사가 공개한 김수현과 고 김세론 사진들입니다. 김세론이 입은 옷은 2019년에 등록된 상품이고 다른 사진 촬영 시점도 2019년 12월입니다.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세론과 교제한 증거라는 한 유튜브 채널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김수현 소속사는 두 사람이 성인이 되고 1년 가까이 교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보를 왜곡한 몇 장의 사진으로 당사자에게 확인 절차조차 밟지 않은 루머를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 김세론이 위약금 관련 도움을 청했지만 김수현이 외면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김수현의 문의에 전문가 확인 없이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회사가 해결하겠다고 답했고 김세론 측과 협의를 통해 채권, 채무 관계가 일단락됐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1년이 지난 뒤 사망 원인과 채무를 연관시키는 건 악의적 억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커진 뒤 김수현이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절대 안정을 취하도록 조치했다면서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김수현 소속사는 지난해 3월 열애설 당시 사실 무근이라며 김세론의 행동을 지적하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데 대한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폭로가 예고된 만큼 톱스타로서 김수현의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 자극적인 일방 주장을 검증 없이 재생산해온 언론도 비판을 피해갈 수 없어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세종시에 있는 한 공공 풋살장에서 골대가 넘어지면서 초등학생이 숨졌습니다. 예약자들을 위한 출입 절차가 있었지만 누구나 손쉽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관리가 허술했고요. 골대가 넘어지는 걸 막아줄 장치도 없었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풋살장 골대가 앞으로 넘어져 있고 바닥에는 핏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세종시 고운동에 있는 공원 풋살장에서 골대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초등학교 5학년 11살 A군이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숨졌습니다. 사고는 숨진 아이가 골대 안쪽에서 그물을 가지고 놀던 중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풋살장은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가 예약제로 운영하며 관리하는 곳으로 골대는 바닥과 고정돼 있지 않은 이동식이었습니다. 14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없고 문도 잠겨 있었지만 출입은 비교적 자유로웠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시설 출입문은 이처럼 밖에서 손을 넣어 안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쉽게 열 수 있었습니다. 숨진 학생이 친구와 함께 풋살장에 들어와 약 1시간 반 동안 공을 차며 놀았는데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저쪽 어디 이렇게 손 이렇게 하더니만 글로 해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일 보고서는 저 왔는데 따져보니까 119 차가 여기 서 있더라고. 한국풋살연맹 규칙서에는 참가자가 위험할 수 있어서 골대를 지면에 고정해서는 안 되지만 무게추를 두는 등 적절한 안정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는 골대 전복을 막아줄 장치는 없었습니다. 보강을 지금 제가 지시를 했고 다 전수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지금 그 조치 바로 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풋살장에서 골대가 쓰러져 사망사고가 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9년에는 부산에서 중학생이, 2022년에는 경기 화성시에서 초등학생이 풋살장에서 골대가 넘어져 숨졌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지난 1월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가 보조 배터리 내부 합선으로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YTN이 단독으로 입수해 보도한 지난 1월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당시 내부 모습입니다. 왼쪽 30번 좌석 위 선반에서 처음으로 불길이 일어난 부분이 눈에 띕니다. 국토교통부 사조위가 발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에도 중요한 단서가 됐습니다. 국과수는 이를 토대로 발화 지점을 왼쪽 30번 위 선반 주변으로 추정했습니다. 불에 탄 보조 배터리 잔해는 그 주변 좌석 바닥에서 발견됐습니다. 잔해에서는 녹아내린 흔적이 여럿 발견됐는데 이에 따라 국과수는 배터리 내부에서 양극과 음극이 합선된 상태를 의미하는 이른바 절연 파괴가 발생해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배터리 잔해가 전반적으로 심하게 타버려 어떤 원인으로 절연 파괴가 발생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배터리가 아닌 여객기 내부 시설물로 인해 불이 났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사실상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조위 역시 보조 배터리에 의한 화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조 배터리에 의한 화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계속 조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과거 조사 과정에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항공사 등의 안전공고를 발행할. 추가적인 사고조사 현황은 앞으로 사고조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덴버 국제공항에서도 여객기에 불이 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행기 엔진 쪽에서 시뻘건 불꽃이 무섭게 치솟고 있는데요. 긴박했던 당시 상황 영상으로 보시죠. 자, 여객기 엔진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요. 비행기 뒤쪽을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 승객들은 재빨리 반대편 비상문을 열고 하나둘 빠져나왔습니다. 높이 때문에 아래로 뛸 수가 없으니 수십 명이 날개 위에 늘어서 구조를 기다립니다. 저기 서 있다고 상상만 해도 참 아찔한데요. 사고가 난 항공기는 아메리칸 항공 1006편 여객기입니다. 승객 172명과 승무원 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예초에 콜로라도 스프링스 공항을 출발해서 텍사스주 댈러스 포트워스 공항으로 갈 예정이었는데 회항에서 덴버에 착륙을 했습니다. 엔진 문제 때문으로 알려졌는데요. 다행히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자, 도심 거리가 마치 폭격을 맞은 듯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돌무더기가 길가에 세워둔 승용차들을 덮쳤고요. 건물 곳곳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주민들은 죄다 거리로 쏟아져 나왔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화면 속 장소는요, 이탈리아 대표 휴양지 나폴리에 있는 한 마을입니다. 현지 시각 13일 새벽 1시 반쯤 나폴리 근처 화산지대에서 규모 4.4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도심이 이지응이 된 겁니다. 이 지역에서는 40년 만에 가장 강한 지진이었는데요. 큰 진동 이후 6번이나 약한 여진이 이어졌고요. 주민들은 밤새 공포에 떨었습니다. Niente, io stavo dormendo e all'improvviso ho sentito un botto proprio tremendo, non l'ho mai sentito così forte, è stata una cosa bruttissima.
Poi ovviamente alzandomi ho acceso le luci e ho visto che la mia casa è tutta crepata, c'ho crepe dappertutto. 지진으로 건물 외벽이 무너지면서 낙하물 등에 맞아 10명 넘게 다쳤습니다. 나폴리시는 건물 안전 점검을 위해서 하루 동안 휴교 조처를 내렸습니다. 자, 이 마을은 나폴리 서쪽 외곽에 있는 화산 분화구 지역으로 현재 80만 명이 살고 있는데요. 과거 1538년 마지막으로 화산이 분화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크고 작은 지진 활동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대규모 분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는데요. 더는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웬만한 연예인보다 더 유명한 요리 연구가 백종원 씨, 지난해 11월 본인의 회사 더본코리아를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말 그대로 주식 부자가 됐습니다. 더본코리아가 상장 이후 처음으로 배당을 책정했는데요. 백 대표 배당금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17억 5천만 원입니다. 전체 배당금 35억 중에서 절반이 넘습니다. 주식을 60%나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누리꾼들은 반응은 다소 냉랭합니다. 사회 기여는 많이 했지만 가맹점주는 생각 안 하느냐는 냉소적인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도 있습니다. 야심차게 내놨던 통조림 햄, 백햄이 비싼 가격에도 돼지고기 비중이 작아 비난을 샀습니다. 또 국산만 써야 하는 농업진흥지역구역 공장에서 외국산 원료로 제품을 생산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당 100원 아끼자고 고기 함량을 줄이겠냐고요. 고기 함량은 뒤에 다 나와요. 네네. 우리는 애초에 이걸 개발했을 때 부대찌개에 가깝게. 자, 결국 백종원 대표가 직접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 문제된 모든 내용을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딴 논란과 함께 더본코리아 주가마저 지지부진한 상황. 배당금 액수만 보면 마냥 부럽지만 이런저런 걱정에 마음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했습니다. 경찰이 탄핵 선고 당일 비상 업무 최고 단계인 가포 비상을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했습니다. 네, 이유를 구체적으로도 설명을 했는데요. 녹취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하여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됩니다. 특별 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합니다.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상목 대행의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 특검 수사 대상이 불명확하고 방대하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조항이 문제가 된 거죠? 무엇보다 명태균 특검법 제2조 수사 대상 조항이 문제됐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총선, 2022년 대선, 2024년 총선 관련 모든 행위에 대한 수사 대상을 삼았는데 사실 이 사건은 2022년 총선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과정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자 이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개시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미래연구소 명태균 씨가 등장하게 되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게 되자 이 지난 2022년 총선 재보궐선거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루어졌던 대선과 총선까지 모두 수사 대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 관련 수사 중 진행된 인지 사건 모두 수사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수사 대상 불명확하고 방대하다는 이유가 주된 이유로 내세워졌습니다.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부칙 사조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부칙 사조는 공소시효 정지 부분입니다. 이 특검법안 공포된 날부터 수사 종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인데 사실 그동안 특검법안 내용을 보더라도 공소시효 정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긴 합니다. 물론 부정한 돈이 오고 간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만 공천에 개입한 혐의가 있을 때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공직선거법 위반은 이 선거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6개월의 공소시효 제한이 존재합니다. 상당히 짧은 공소시효가 존재하다 보니 물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에는 10년으로 공소시효가 늘어나긴 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단순 일반인 내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은 공무원의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문제된다면 이때는 공소시효가 이미 토과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두게 된 것인데 이 자체도 문제라는 것이 대통령실 측의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 공소시효를 늘리는 효과를 넣는 이 부분을 문제 삼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 임명 관련 조항도 언급을 했잖아요. 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게 되는데 추천받은 대통령이 3일 안에 반드시 1명을 임명하도록 합니다. 만약 1명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바로 간주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항도 사실상 임명을 강제하는 조항으로서 이전 특검법에서는 보기 힘든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 조항이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법리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해당 조항들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공소시효 정지 조항이나 이 연장자 임명 간주 조항은 그동안 특검법에서 보기 힘든 조항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가 위헌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공소시효 정지 규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필요한 조항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물론 이 연장자 임명 간주 조항은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대통령에게 임명할 권한을 부여하고 대통령이 일정 기간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연장자 임명 간주 규정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조항은 딱히 위헌으로 볼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만 다만 특검 수사 대상이 지나치고 불명확하고 방대하다는 주장은 충분히 받아들일 만합니다. 각종 선거를 망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모든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만큼 수사 대상이 방대하고 불명확해 위헌이라는 주장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예. 다음 주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대통령이 지금 석방이 됐고요. 지금 그 결정이 내려진 지가 일주일이 다 돼가는데 민주당은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 서류를 내지 않았다.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거든요. 검찰은 뭐 석방을 하면 즉시항고는 자연적으로 포기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가 맞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법령 해석상 즉시항고권 포기가 가능한지부터 의문입니다. 통상 공법상 권리는 포기가 인정되지 않고 형사소송법에도 딱히 항고권 포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서류를 제출하는가 제출하지 않는가가 본질이 아니라 즉시항고 제기 기간 내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즉시항고 포기로 보여집니다. 다만 검찰은 이미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지난 2018년에 의정부지검이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피고인을 일단 석방한 이후에 즉시항고를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재수감한 전례가 있습니다. 대검은 석방이 곧 즉시항고 포기라는 취지로 입장을 내비쳤지만 이와 반대되는 선례가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검은 당시 해당 검사와 재판부의 오류로 보인다. 나아가 일부 사례가 존재하지만 이를 선례로 삼을 만큼 사례가 집적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뭐 서류 제출 여부를 떠나서 석방 여부를 떠나서 즉시항고라는 거는 가능하다라는 입장이죠. 즉시항고 자체가 가능하다는 입론도 충분히 제기되는데 이 부분도 사실 대법원이 명시적인 판단을 한 부분이 아닙니다. 물론 과거 구속 집행정지 관련 위헌 결정을 내릴 때 헌재는 즉시항고의 이 집행정지가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판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우선하기 위해서는 검사에게 즉시항고권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정지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권고를 한 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항고는 보통 항고와 달리 제기기간 7일이라는 제한이 있고 집행정지의 효력을 수반한다는 점이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시 항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구속 취소 결정이 난 피고인을 석방한 상태에서 다시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피고인의 지위가 지나치게 장기간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조치가 과연 적법한지 보통 항고와 다른 즉시 항고의 도입 취지, 즉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신속한 결정을 내리려는 취지가 몰각된다는 지적도 충분히 가능해서 이 부분 역시 석방한 이후에 과연 즉시 항고가 가능한지 대법원이 해결을 해 주어야 할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판단을 하려면 검찰이 지금이라도 즉시 항고를 하고 즉시 항고에 대한 항고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이에 대해 양 당사자가 불복함으로써 대법원이 재항고를 통한 판단을 해 주어야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검찰이 여기서 항고를 하지 않는다면 석방 이후 즉시 항고가 가능한지 여부가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전국에 가포 비상을 발령할 것이다. 선고 일자가 정해지면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가포 비상이 되면 뭐 어떤 게 달라지는 거죠? 경찰의 비상 근무 때에는 그 단계를 불문하고 경찰 공무원들의 연가가 제한됩니다. 병호, 을호, 가포 비상으로 나뉘는데 병호는 경찰 경력의 30%, 을호는 50%, 가포는 100% 경력 동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휘관은 을호 비상부터는 지휘 선상에 위치해야 하는데 가포 비상 단계에서는 지휘관들이 반드시 현장에 파견됩니다. 통상 을호 비상은 대규모 국제 행사를 대비하기 위한 차원, 가포 비상은 국가적 재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발령됩니다. 네.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선고 당일에 직접 출석했을 때를 대비한 그런 조치일까요? 이런 것들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황이므로 경호처뿐만 아니라 경찰의 경호 부담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호처뿐만 아니라 경찰도 원거리 경호 외에도 근거리 경호에도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데 여타 돌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조치가 선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원, 언론사의 경찰 배치 결정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고 1km 반경 내 노점상의 휴무를 권고할 뿐만 아니라 상점에 입간판, 화분 등 철수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근 학교 11곳에 임시 휴업도 서울교육청이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와 비교했을 때 좀 더 강력한 조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시에는 전날에는 서울에 을호 비상을 발령했고 당일에는 서울에는 가포 비상, 다른 지역에는 을호 비상을 발령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고 당일에 전국에 걸쳐서 가포 비상을 발령했습니다. 경찰이 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조치가 취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집회나 시위도 대비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봐야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네. 지금 그리고 경찰에서는 헌재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이 진공이라는 게 저희가 공기조차 없는 상태 아닙니까? 좀 쉽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헌법재판소 반경 100m 이내를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경찰 버스를 통해서 차벽을 쳐 100m 이내에는 어떤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조치를 걷습니다. 경찰 차벽을 친 현장의 모습을 보면 버스임에도 불구하고 버스 간의 간격이 불과 10cm도 안 됩니다. 10cm. 어떻게 이렇게 차를 세울 수 있을까 신기할 정도로 상당히 근접하게 차를 세우기 마련인데 사람이 도저히 옆으로 몸을 튼다고 하더라도 들어갈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상당히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일종의 즉시 강제 조치라 불복 절차도 마련되어 있긴 합니다만 상당히 비상한 상황이라 불복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즉시 강제 조치가 위법이라는 판단이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권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강력한 조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서부지법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는 거겠죠. 시설 파괴, 방화, 경찰관 폭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겠다는 입장이 경찰의 입장입니다. 물론 상당히 격렬한 집회 시위 현장에서는 체증을 하는 과정에서 직접 폭력을 행사하는 참가자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를 단행하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구속영장 신청에까지 이르기도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상당히 날카롭게 폭력 행위가 예상되는 이상 일부 의심스러운 움직임만 보인다고 하더라도 즉각적인 제지, 나아가서 현행범 체포와 적극적인 구속영장 신청을 예정해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직 헌재에서 선고 공지가 나오지 않아서 어떤 날에 이런 조치들이 내려질지는 아직 예단을 하기 어렵지만 만일 이제 그 선고 당일에 충돌이 빚어진다면은 어떤 법적인 처벌들을 물을 수가 있을까요?
대규모 구속영장 신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폭행, 협박 수준을 넘어서서 특수상해, 나아가 공무집행방해, 아마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강력한 무기를 꺼내든 피의자의 경우에는 살인 미수죄 적용 가능성도 예견되는데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당히 대규모로 구속영장 신청 등 적극적인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그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고지되면 그 즈음부터 북촌 한옥마을에서 안국역까지 일대는 온전한 진공 상태에 준하는 경찰의 사전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서부지법 사태 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상당수 구속 피의자들이 기소된 상황이고 현재 공판 준비 기일, 나아가서 첫 공판 기일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당시에 자신의 가담 정도는 그 정도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의 항변, 이 정도의 행동은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항변 정도가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 선고는 불가피하고 적어도 구속된 피고인인 만큼 상당수 실형 선고도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모처럼 맑은 하늘이 드러난 가운데 날이 무척 따뜻했습니다. 서울 20.1도, 광주가 23.5도까지 오르는 등 계절의 시계가 한 달 이상을 앞서갔습니다. 오늘과 달리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새벽에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점차 남해안으로 확대되겠고 밤에는 남부 내륙에도 비가 오겠고요. 모레는 전국으로 확대돼 글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산간에 최고 30cm, 강원 남부 내륙에도 최고 15cm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경기 동부에도 최고 8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눈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7도, 청주 7도, 부산 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내려가 중부지방은 온화하겠고 남부지방은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서울 16도, 광주 14도, 대구 12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